2013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북부에 30에서 80mm, 수도권과 강원 남부, 경북 북부와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1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 등입니다. 특히 영동 북부에는 많게는 12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0.9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계속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이 사건의 키맨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제보자가 윤석열, 유승민 후보 모두 잡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키맨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 예고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어떤 자리길래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루 의혹 바로 나오고 있는지, 이 자리에 대해서 김은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의 굳히기냐 이낙연의 뒤집기냐, 경선은 슈퍼 위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충청에서 대표한 이낙연 후보는 이제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면서 경제 부흥 프로젝트 발표했습니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국회의원을 100명 없애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 공약을 내놨습니다. 최가박동에서 정치권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탈영병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 DP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군인 잡는 군인, 이 탈영병 추격기에 특히 2030 세대들 열광하고 있는데요. 여야 대선 주자들도 내가 군대 바꾸겠다, 군대 문화 일소하겠다, 시청 후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목소리 황희두 씨와 들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이 60%를 돌파했습니다. 오늘도 백신 접종하고 오신 분 계시죠? 오늘도 백신 맞으신 분 많을 거예요. 백신 접종 후기 들려주십시오. 오늘은 되도록 쉬시고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이 가을 맞이하고 계신지,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 창밖 품격 전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기 앞서 바로잡을 내용이 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진걸 소장과 생생민생통 코너에서 다자녀 장학금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장학금 신청 기간은 9월 16일 목요일 18시 6시까지입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 첫째, 둘째, 셋째 등 모든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8분의 2내일 경우 다자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분위 이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8분위 이내 이런 말은 너무 어려워요. 공무원 분들 이런 말 좀 고쳐주십시오. 아무튼 자세한 내용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모두 1,597명이 나왔는데요. 예. 어제보다 220명 정도 늘었고요. 이 지난주 화요일에 비해서도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도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네, 화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이기도 하고요. 예. 이 정도 증가 추세면 내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오히려 확산되는 상황인데요. 네.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보면 수도권이 4.5명으로 비수도권의 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수도권 확산이 비수도권으로 우리는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 좀 더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백신이 관건인데 백신 접종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전 국민 대비 최소 1차 접종자 비율이 60%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접종자를 모두 합해서 137만여 명이 백신을 맞았는데요. 하루 접종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입니다. 그래요. 방역당국은 오늘과 내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580만여 회분이 들어올 예정이라면서 10월 말까지 국민 70%의 2차 접종까지도 문제없는 물량이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580만여 분이 들어왔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언제 들어오긴 하는 건가 막 계속 걱정하던 언론이 걱정을 크게 했는데 걱정 없이 지금 국민 70% 접종까지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냥 줄 서서 잘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8113님께서 요새 20대에 화이자 백신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가 근처 사는 주라통신원이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320님께서 안녕하세요. 삼각지 분식집입니다. 어묵꼬치 끼우고 있는데요. 저 멀리 남산은 안개에 잠겨 있습니다. 조금씩 쌀쌀해지는 계절 다가옵니다. 어묵 드시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이거 언제쯤 될까요?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많은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은경 청장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또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10월 말로 예측했습니다. 고령자 90% 이상 그리고 성인의 80% 이상 백신 접종이 10월 말까지 최대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후에 위드 코로나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은경 청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9월 중으로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4분기 정도부터 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다만 5에서 11세 소아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유효성, 안전성 입증이 전제돼야 하므로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논란은 더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강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의혹을 제기한 그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인터뷰를 짜집기했다면서 이 보도의 신뢰성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이 장제원 의원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이 김웅 의원이 내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뉴스버스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작성을 했으니 애초에 고발사주 의혹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윤석열 캠프 측의 주장입니다. 아니 근데 뉴스버스의 발행인이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서도 김웅 의원이 작성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김웅 의원도 지금 잇따라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제보자의 신원을 알고 있다라거나 네. 그 제보자가 국민의힘 사람이냐고 해야 하냐라며 이 제보자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당직자인 건 맞는데 그 사람을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다만 고발장을 본인이 작성했는지 아니면 전달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본인이 고발장을 받고 어디 넘긴 게 아닌데 이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거나 본인이 제보자에게 보낸 다른 자료를 손준성 검사에게 받은 것처럼 제보자가 조작했을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계속 애매모호한 답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윤
윤석열 캠프에서도 유승민 캠프에서도 김웅 의원이 좀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해명을 못하면서 해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웅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내일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발언에서 좀 벗어나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상황도 자세히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미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총장을 고발한 바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이 전현직 검사로서 수사 대상은 맞습니다만 다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가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석 있어요. 네, 한편 어제 KBS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중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작성한 고발장이 실제로 사용됐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당시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최강욱 의원을 고발을 했는데요. 이 고발장의 내용이 이 특정 숫자의 오기까지 사실상 똑같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네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을 때 여러 기업들로부터 이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이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과 함께 당시 바른미래당에 의해 고발된 사건으로 3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성남FC가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고 이를 전후에 두산과 네이버가 이득을 얻었다면서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관내 기업들이 성남FC와 스폰서 광고 계약을 했다고 몇 년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참 한심하다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집거를 끝내고 집거라고 해봤자 하루인데요.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그간의 경선 정책과 메시지 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부터 정책과 메시지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다라며 이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을 저도 캠프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네거티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깊게 고민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도지사를 지냈고 총리를 지냈고요. 그리고 당대표를 지냈고 지금까지 해온 경험 그리고 능력 보여주면 되는데 계속해서 네거티브에 좀 집중했는데 네거티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회군하는데 그전에는 과도하다는 걸 못 느꼈는지 아무튼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대결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이낙연 대표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구속 송치됐습니다. 네, 위치 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됐습니다. 강윤성은 구치소로 이동하면서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기자에게 발길질을 했던 강윤성은 오늘은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된 것이 많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한 게 아니라 금전적 문제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윤성은 끝내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다르긴 했군요.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윤성에게 살인, 강도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 그 전문 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그 전자발찌 성범죄자도 잡혔다고요? 네, 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성범죄자 마창진이 종적을 감춘 지 17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경찰이 강용석 씨 등 유튜버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세현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 등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두 사람의 집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영장 집행에 불응해서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다만 김용호 씨는 체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세현 관계자는 이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알리면서 이 시청자분들은 저항을 함께 해달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영장 집행은 그간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가세현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네. 경찰은 정확한 체포영장 집행 사유를 밝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받아라, 검찰이 조사받아라, 그래서 나와라 이렇게 하면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응해서 지금 체포영장이 지금 집행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거부하면서 SNS에다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네.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를 또 써주는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하고 경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왜 언론은 그런 광고를 들어주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군 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어제 국방부가 이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담은 이 드라마 DP에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병영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 발표 하루 만에 해군에서 한 장병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해군 3함대 강감차남 소속의 일병이 이 선임병들의 구타, 폭언, 집단 따돌림을 당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방치됐다가 이 전입 4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한 이 고 정모 일병은 올해 2월 강감찬 함에 배속됐고 전입 열흘 뒤 사고를 당한 부친의 간호를 위해 2주간 청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직후 선임병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에 정일병이 함장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이를 신고하며 비밀 유지를 요청을 했는데 함장이 이 가해자들과 이 사과를 받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선임병들과 마주 앉게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후 함장과 부장 등은 수사나 인사조치 없이 6월 27일 청해부대로 이동을 했는데요. 군인권센터는 해군이 즉시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고 강감찬 함의 함장, 부함장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라마 DP를 보면 탈영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고, 물론 탈영은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만 이게 다 이유가 있고, 이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갔는데, 이 문제도 좀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새로 태어나고 새로 이렇게 조금 과거의 악습을 끊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온 국민들이 그 부조리를 끊을, 병영 부조리, 가혹행위를 끊을 근절할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군에서 명확하게 좀 사실관계를 밝혀주십시오. 또 남양유업 기사입니다. 이번에 회장이 나서서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여성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그런 정황이 나왔어요. 네, 남양유업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 팀장이 육아휴직을 낸 후에 보직해임이 됐고 복직 후에는 물류창고로 발령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SBS 보도였는데요. 지난 2002년 이 광고팀으로 입사한 최모 씨가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뒤 이 40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돌아보니 회사가 통보 없이 보직해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있는 책상에서 단순 업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 신청을 냈고 회사는 이 최 씨를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로 발령낸 뒤 불과 1년도 안 돼서 출퇴근만 5시간이 걸리는 이 천안의 물류창고로 발령냈다고 합니다. 남양유업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기에 정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SBS가 녹취록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홍원식 회장이 이 최모 씨에게 압박을 넣으면서도 법망은 피해가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홍원식 회장은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하라라거나 위법은 아니지만 한계선상을 걸어라, 그 얘기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과거 대리점 갑질 사태에 이어서 최근에는 유제품 효과 과장 논란으로 논란의 기업이 됐는데요.
예전부터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다던 이 남양유업에 엄마가 없다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예. 임신한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퇴사를 유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당시 남양유업은 본인의 희망으로 계약을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원식 회장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 이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고 또 남양유업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 있는데 이 약속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홍원식 회장의 부인은 이 박형준 부산시장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방역수칙을 어겨 논란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하라고. 위법은 아니지만 한계 선상을 이런 얘기를 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가리스 같은, 이런 남양 같은 소리를, 이런 홍원식 같은 얘기를. 홍원식 회장님은 본인이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지, 본인의 회사가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지 좀 소비자들의 그리고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십시오. 네, 꼭 들어보십시오. 3기 신도시 용역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인데요. 그 교수님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요? 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대학 교수와 용역업체 대표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대학 교수 40대 A씨와 용역업체 대표 50대 B씨 등 2명은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요. 이들과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를 사들인 이 B씨의 지인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예. 이들은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의 타당성 용역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얻은 미공개 정보로 사업 예정지를 매입했고 이들이 산 토지는 현재 매매가로 약 16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남 재개발 지역에 집 43채를 산 LH 직원이 있습니다. 150억 이상의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은 구속됐습니다. 200억 원 상당의 마약 밀매 조직 검거됐습니다. 네, 이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40대 A씨 등 판매책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서 투약한 37명을 붙잡아서 상습 투약자 4명을 함께 구속을 했습니다. 경찰이 A씨 등으로부터 확보한 마약이 필로폰 6.2kg, 케타민 791g, 합성대마 2.1kg, 엑스터시 1344정, 대마 167g 등인데요. 21만 4천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고 소매가로는 219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들여왔습니까? 네,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국제 항공 우편 등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서 판매했는데 이 전기 소켓 등에 숨겨 밀반입하려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검거된 피의자 51명 중에서 24명이 20대였습니다. 그리고 30대가 14명, 40대가 7명이었고 10대도 1명 있었습니다. 25명이 초범이었고요. 그리고 여성 거래자 중 이 방송인 에이미 씨도 있었습니다. 한번 호기심에 괜찮겠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마약으로 잡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다 불어요. 관계 있는 사람도 불고 관계 없는 사람도 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호기심 다 나옵니다. 초범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호기심 그거는 마약한테는 안 통합니다. 다 나와요.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941님께서 딱 한 번만 뽑아주세요. 군산 장자도에서 군산 장자도는 하루 종일 흐리다고 얘기합니다. 뽑아는 드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뽑아는 드릴게요. 3696님 오늘도 주진우 라이브 들으면서 하루 마무리 중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날씨는 바람 불고 흐립니다. 저희 3인 가족 모두 화이자 1차 무사히 접종하고 2차 예약한 상태입니다. 접종 완료는 아니지만 1차만으로도 든든합니다. 백신이 주는 효과 든든하죠. 그래서 나는 좀 건강해졌어, 안전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든든합니다. 2928님 경북 안동에서 사과 농사 짓는 청년 농부입니다. 농사는 열심히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날씨 영향으로 농사가 너무 힘드네요 얘기합니다. 비가 계속 옵니다. 장마처럼 와요. 그래서 농사에는 좀 해가 없어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큽니다. 네 아무튼 사과 농사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퇴근 차량들 증가하면서 돌발 상황 여파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창동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군자교부터 막히고요. 50분 정도 걸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청담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강대교부터 밀리고요. 전후로는 올림픽대교와 구리시계 사이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다시 동작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휴게소 부근에서 남사, 기흥동탄부터 수원, 그리고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리는데 서초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중부 2터널에서 1터널 쪽으로 3km 구간 답답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원부터 광교터널, 북수원에서 부곡, 다시 월곶에서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최근 우리 군이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의 잠수함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이 잠수함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독립운동과 민족 번영에 이바지한 이 사람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인데요. 독립협회 신민회 흥사단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 활동을 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특급 힌트, 서울시 강남구에 이분의 호를 딴 공원도 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도산 안창호, 2번 백방 김구.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도산 안창호, 2번 백방 김구.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박과 함께 제가 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네, 정치 하나도 없네요. 최영두 의원님께서는 어떤 일로 바쁘시죠? 언론중재법 계속. 제가 이제 예결위원이어서 네. 오늘 예결이 계속하고 있고요. 네. 또 소위까지 또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내일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8인 회의, 네. 언론중재 8인 회의를 이제 첫 회의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도 외부 전문가 두 분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 회의라든가 연락 같은 거 하느라고. 네. 경황이 없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법사위 지금. 네, 법사위였어요. 오늘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죠? 예. 어제 오후 2시부터 열려가지고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한 2시간 지나갔고요. 네. 4시부터 본격적인 질의가 해서 어제 9시 반에서 한 10시 사이에 끝났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 이 사건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워낙 쟁점이 됐는데 네. 이 내용을 좀 제가 육하원칙 관련된 부분으로 참 정리를 해보면 네. 누가 등장한다냐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기획관.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죠. 그리고 네. 김웅 당시의 후보였습니다. 네. 지금 현 의원이고요. 네. 언제 했냐면 2020년 4월 3일과 4월 8일 날 시점이 딱 등장하고요. 총선 직전입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 고발장이 등장하는 건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손준성 검사가 여권 정치인과 또 한동훈 검사장 또 윤석열의 그 장모 부인을 취재했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누구에게 전달했냐면 김웅 후보,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 김웅 후보에게 전달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전달했냐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는데 이 텔레그램이 명백한 증거가 나왔고 그 증거가 뭐냐면 흔적을 남긴 것이죠. 그 흔적을 남겼는데 거기에 또 어떤 등장을 하냐면 김웅 후보가
당시에 텔레그램을 폭파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하는 건데 네. 이 지시는 뭐냐면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 위법의 중대성을 김웅 후보가 검사 출신으로서 직감을 했다라는 거 드러나고 네.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이죠. 현 의원이 지금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이 고발장을 받아서 네. 당시에 그 당시가 미래통합당이었나요? 미래통합당의 법률 지원단에게 건넸다라고 하는 것을 이 김웅 의원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등장한 걸 보면 이 내용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기문란이고 민주공화국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일 정도로 매우 큰 사안이다. 최영두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마구 펼쳐가서 그 좋은 때로 생각하면 좋겠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 당에서 이걸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했어요. 나중에. 아니 그거는 다른 사건이고 이 아닙니다. 우선에 그건 이런 제가 정리를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고발장 사건으로 한 적이 없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래서 이제 점점 더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기시감이라 그러죠. 이미 본 거 작년에 재작년에 본 거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윤석열 한 사람에 맞춰 가지고 오온적을 해주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 다시 띄워주기로 기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지금 여러 가지 콘텐츠 문제로 뭐 우리 여기도 몇 번 했지만 무슨 뭡니까 통화주의자 뭐 프리드만이 뭐니 이런 이야기가 구설수설하고 했는데 윤 총장이 제일 잘하고 윤 총장이 제일 핍박받았던 대목이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건데 아이고 그게 문제됐으면 지난 1년 상안에 그렇게 온 여권이 동원돼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그다음에 뭐 판사 무슨 사찰한다고 해서 그 대검에 압수수색하고 했을 때 왜 안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은 지금 오락가락 말 하나 가지고서 큰 그림을 그리시다가 태산명동 서일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발이 안 됐다고 얘기했지만 어제 KBS 보도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2020년 8월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장의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4월 3일과 8일에 두 차례 걸쳐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한 고발장의 내용과 8월에 그 고발한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고발로 인해서 최강욱 의원은 고발된 지 4개월 만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는 사건인데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면 잠깐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야기하시죠. 손중선 그 당시 수사정보정책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 수사정보정책기획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검찰총장의 수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고하는 보고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다고 하면 범정기획관 아니에요? 그렇죠. 범정기획관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개인의 일탈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조직 체계로 봤을 때 보고를 사전에 했는지 사후에 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밝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두. 예. 그래서 이제 손준성 검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혔죠. 네. 이제 검사가 책임져야 될 말을 했습니다. 네. 자기는 관계없는 일이고 자꾸 이러면은 법적으로 면에서 삼겠다. 자기도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한 이야기겠죠. 예. 진실이 드러날 테고 또 하나 이제 뭐 저희가 사실은 그 최강욱 의원건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 본인이 이건 고발감이다. 저는 고발했다고 자기가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건 뭐 그냥 연관된 건 아니고 아무튼 여러 가능성의 다발을 다 묶어서 최악의 가능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한들 저는 오히려 이게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죽이려고 범 여권이 다 나서가지고 했을 때 그걸 다시 되짚는 것밖에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이 사건에서 김웅 의원이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김웅 의원이 키맨이 된 거죠. 키맨이죠. 그래서 김웅 게이트가 됐습니까? 그래서 김웅 의원이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보자가 윤석열, 유승민 둘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고발장 내용 다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와에게 전화를 해서 법률 자문 받은 내용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인정까지 해요. 그게 범죄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이제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까지 가는 건데 아까 그 텔레그램 이야기하셨는데 이 텔레그램이 등장하는 게 이제 드루킹 사건 때입니다. 근데 사실 텔레그램은 이게 폭파해 버리면 안 남아요. 안 남는데.
그게 왜 그러면 드루킹 때 텔레그램 흔적이 남았느냐. 김경수 지사랑 통신했던 내용을 드루킹 쪽에서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조직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긴밀하게 통하고 있다는 걸 증거로 남기는 바람에 남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등장한다는 것이 조작이니 뭐니 그것도 곧 수사로 쉽게 드러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김웅 의원은 얘기할 수 없고요. 네. 김웅 의원은 제가 이것도 하나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지금 아까 텔레그램 얘기를 지금 그 최영두 의원이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증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캡처 화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고발장과 함께 첨부 자료가 있는데 어제 야당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더군요. 이게 증거 자료의 오류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텔레그램을 잘 안 써보셨나 봐요. 텔레그램을 보내면 보낸 사람 이름이 뜨지 않습니까? 그게 명백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실로서 입증이 되는 거고 잠깐만요. 그 김웅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사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손중성 검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 김웅 의원의 얘기와 손중성 그 검사의 얘기가 서로 달라요. 원래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서로 상의를 했을 텐데 우리가 게임 이론을 보면 이미 이제 뭐냐면 이 둘의 관계를 볼 때 친구였지만 진실 게임에 이미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진실 게임에 누가 있냐면 김웅 의원의 인터뷰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증거와 증언들이 손준성 검사가 얘기하는 부분을 오히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결국은 김웅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다시 이전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한 이른바 기시감, 데자부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 그 이전에 금원유착 사건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사람 잡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제 텔레그램 이야기 됐으니까 텔레그램을 보낸다는 사람 이름을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카톡에서 이름 바꾸듯이 텔레그램 그렇게 네, 있거든요. 그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그 자체로 확정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죠. 네, 감찰하고 있죠. 그건 나올 거니까 지켜보십시다. 네, 검찰에서 감찰 내용을 빨리 조금 밝혔으면 하고요. 안 되면 수사기관에서 밝혀줬으면 합니다. 저는 어제 법사위 열렸을 때 그 박범계 장관에게 질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찰 단계에서 빨리 수사 단계로 전환을 해서 예. 과거에 한동훈 검사장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포렌식을 제대로 못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수사 전환을 해서 빨리 하루속히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료의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 전화기 바꿨을 거예요. 바꿨겠죠. 네. 네.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바꿨을 있은 게 우리가 윤 총장이요. 지난해 상반기 우리 막 선거할 때죠. 그때 우리 박 의원님 실은 선거 현장에서 정신이 없을 때인데 그 어떤 시기자면은 막 윤석열 총장 잡기 해가지고 사실상 식물총장이었어. 그 직무 배제도 하고 그래가지고 복권된 게 아마 여름 때문에나 복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령 이 검찰 수사를 고발을 의뢰를 해도 이게 지금 친윤계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이게 하면은 자기를 유리하게 하려고 자기 직계 검사를 수사시키려고 고발 사주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정황을 하면 되지 보면은 우스운 이야기. 아무튼 최영두 의원 이거 정책 대결하고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괜히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윤 총장을 더 이제 윤 총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화위복이 돼서 전화위복이. 이거를요? 예.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윤 총장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윤 총장이 뭐 우리가 대통령 후보 된 게 이게 뭐 아니 경제 정책을 잘했습니까? 뭐 아니면 뭐 남북 통일 정책이 뛰어납니까? 그게 아니라 윤 총장이 옛날에 그냥 박근혜 대통령 때 막 살아있는 권력끼리 싸우더니 또 문재인 대통령 들어 싸우고 해서 야, 저 사람 배심이 대단하구나. 저 뭐 대단하구나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했던 거거든. 더구나 오늘 10중 8구는 민주당이 키워준 거예요. 키워줬는데 지금 갑자기 정책 문제로 가니까 그 준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 다시 뭐랄까 윤석열의 야성이랄까 이런 걸 되살려주는 또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윤석열한테 빠졌지라고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이 지금 독자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최영두 의원님이 지금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경제정책도 모르고 외교안보 정책도 모르고 준비 안 된 후보였는데
무임승차했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거야 뭐 솔직한 이야기로. 네. 아니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윤 총장한테 기대했던 게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제 준비 안 일일이 다 하다 됐는데 보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윤 총장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 뭐냐면 공정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그럼 검사 출신이었던 검찰 출신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런 사건에 있어서의 공정을 내세울 수 있는 후보인지를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와 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그 공정의 가치가 지금 스스로 부인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정말 후보로서 지속 가능한지가 시험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수님께서 네. 손준성 검사는 자기 이름이 도용되고 있다면 수사 의뢰에서 의심을 벗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521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이 여야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이해됩니다. 답답한 건 어디에 수사를 맡겨도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우리 추미애 장관이나 또는 뭐 조국 장관이나 또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총장 잡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이번에도 샅샅이 다 할 거예요. 해가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아마. 어제 제가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수사를 검찰이 맡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정보정책관의 역할에 대해서 검사가 아닌 경우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네. 잘 알긴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은 검사 출신인 사람이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검찰이 검찰 그렇죠. 수사가 예, 예. 잘 안 됐잖아요 지금껏. 그래서 공수처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법령이 조금 미비해서 그 공수처도 어렵다면서요. 수사 제한하는 게 많아요. 검찰 지난번 우리 국회의원 것도 검찰에 조사를 해달라 그랬더니 국회의원 조사는 또 못하도록 돼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 이게 약간 지켜보시죠. 이제 일단은 뭐 감찰 수사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을 키워줄 것이다. 최영두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지지율 추이가 조금 출렁이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거는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그거는 이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당이라고 출렁출렁되면 이게 흥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그 우리 당에서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현상들, 호남의 지지 강세라든가 또는 뭐 20대, 30대, 40대의 강세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그 당의 시너지로 되겠죠. 저는 그렇게 기대하는데 요는 그러나 이게 이제 지금 문제는 윤석열 총장으로 이 문제가 홍준표 대표로도 이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것이 모든 초점이 윤석열로 갔습니다. 다시 또.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 애매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 뒤통수를 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당의 입장에서 지금은 홍준표 후보는 앞통수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아닌가요? 그런 딜레마가 빠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이런 바로 상황을 해명하라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봐야 되는 거냐면요. 결국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부 투쟁, 내부 권력 투쟁의 양상들이 이제 항상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 윤석열 검찰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바라보는 검찰에 대한 시각도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부에 이제 제보들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왜 지지율이 하락세로 갔느냐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락세도 있고 다시 상승세도 있고 안정세도 있습니다. 안정세가 아니라 왜 대세에 봤을 때 하락세로 갔느냐면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후보라고 하는 것이 회의적 시각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가 보다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또 다른 후보가 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홍준표라고 하는 카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율의 반등이 현상이 나타나는 그렇죠. 거고 그럼 좋죠.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제시하거나 방향타를 제대로 못하면 상당히 더 흔들릴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싸움하기 대적하기 좋은 것이 외교, 안보, 정치 이런 걸 하면 사실 그건 처음 해보는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뭐 외교, 안보 전문가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 문제는 대통령 자신이 리스크였습니다. 네. 잘 모르면서 뭐 과감하게 내지른다든가 손봐주겠다든가 이런 소리 해가지고 엉뚱하게 외교 뒤틀리게 만들고 그런데 최고의 인물을 쓰면 되는 거 문제는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 임무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될 텐데 자 윤석열 총장이 이 요번에 이 이른바 의혹 사건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후보로서 최종 관건이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싸움보다는 자기 주전 왜냐하면 벌써 1년여 동안 싸워봤고 당할 만큼 당해봤던 전장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이게 좋다 생각이 윤석열한테 불리하지 않다.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홍준표 대표 우리 당내 주자들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저는 문득 이번에 그 충청권 민주당의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예. 이낙연 대표가 곰곰이 지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따라 붙거나 혹은 이길지 모른다 조직표니까 민주당 경선은 우리랑 달라서 그 당원들이거나 아니면 지지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네. 전 국민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우리가 볼 때 저도 생각하지만 이재명 지사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후보로 나갔다가 대선에서 진다고 막 그렇게 뒤에서 때리고 공격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명락대전의 결론은 이낙연 대표의 폭망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모든 그래서 이제 후보에 대한 이것들이 난 내부에서 이제 각각 후보들이 1, 2위 후보들이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는 방식으로 해야지 1위 후보를 2위 후보가 때린다고 2위 후보가 효과를 안 보더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교훈 같아요. 지금 흐름은 정치의 흐름은 뭐냐면 민심이 당심을 이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민심은 어떤 거냐면 본선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합리적 선택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누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리더십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충청도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스윙보터의 의미들이 상당히 강해요. 충청도가 중도층이 강하고요. 그 중도층에 있는 성향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것은 과반수 넘게 지지했다라는 것은 본선 경쟁력이 있고 국가 리더십 면에서 마땅한 후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인정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것은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이제 방향이 가는 건데 국힘당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직까지 혼선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기 단계죠. 네, 초기 단계 지금 아니고. 뭐냐면 초기 단계에서 지금 아까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모든 선거에서는 내전 단계를 치르게 되는 건데 내전 단계 이슈가 뭐냐면 검찰 이슈입니다. 이게. 검찰 이슈에서 윤석열 후보가 강하다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도 검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검찰 요즘 이슈에 보면 대한 이상하게 부분을 민주당이 홍준표 대표에 굉장히 큰 아니 기대를 그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 내전 단계 이슈는 과거에 추미애 장관하고 검찰총장 했던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이 싸움했을 때는 울타리 안에서 검찰 내에서 싸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불리했던 싸움이고 이건 뭐냐면 정치 한복판에서 검찰 이슈를 가지고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또 다른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선명 투쟁을 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옥석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어떤 내전 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슈를 던져준 것이다. 박성준 의원님 예. 그냥요.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님들 요즘 모였을 때 네, 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좀 얘기해 주세요. 자, 민주당 의원님들은 윤석열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분이 많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건 전혀 얘기를 하지 않죠. 그 얘기만 하던데요. 요새. 아닙니다. 안 해요. 솔직히 해봐요. 이건 뭐냐면 본선에 대한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네. 여야의 1대1 구도 하에서 예.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충청 지역에서 중도 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민들이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느냐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코로나라든가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이 누가 더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위기 돌파형 리더십을 여기에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당의 후보도 마찬가지 등장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싸움이 치열하게 이제 전개가 돼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홍준표가 되면 땡큐 그러다가 요즘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니까 윤석열이 더 쉬운데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좀 있잖아요. 그걸 계산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 계산적으로 얘기하시던데요. 아니 대세로 봐야죠. 이게 흐름으로 보고요. 최영두 의원님. 예. 이재명의 승리. 네. 큰 차이였어요. 네네. 저는 뭐 저도 민주당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가장 친하고 또 들어 친한 의원들이 또 이낙연 캠프에도 있고 보면은 이번에 굉장히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민주당 경선은 이 국민의힘 경선과 달리 권리당원 위주거든요. 대의원 권리당원 그리고 네. 투표하겠다고 한 국민. 그러니까 일반 선거인단이죠. 선거인단도이지만 민주당이 관심이 있는 선거인단입니다. 그렇죠. 예, 일반인이 아니고 네. 일반 당원은 아니지만. 근데 사실은 압도적으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사실은 뭐 친문이며 뭐며 보면은
이낙연 후보 쪽이 씌었기 때문에 충청 대선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다음에 광주로 넘어가면은 또 한 번 발판을 끌어서 그래서 조직 선거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던 것 같은데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번에 절반도 안 되는 그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리 박 의원님 말에 일부러 수긍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랑 크게 여론 분석 전문가들 말하고 일치를 해요. 결국에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 문제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새로운 주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 같은 그게 이제 친문이랑 관계가 좀 멀어 보이는 이재명 지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많고. 네. 거기에다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나가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점 때문에. 그런데 많죠. 그래서 그걸 지금 지난 경선 내내 저 명락 대전이나 낙명 대전인지 또 정세균 뭐 모두 그것만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 당원들의 판단은 다르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 9663님께서 토론하다 보면 국민들은 대선 주자 옥석 가릴 줄 압니다. 토론 빨리 합시다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은 토론을 하긴 합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12분이 초기당에 남아있어요. 지금은 민주당 6분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좀 초기당에 12분이 하면은요 1대1 토론해도 이게 1분씩 주고받아도 12 곱하기 2 하면 뭡니까? 조합을 콤비네이션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해서.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어설픈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을 했다라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선거 준칙을 충분히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12명 누구나 지원하는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열린 정당이니까. 열린 정당입니까? 아니, 누구나 기회를 장승민 의원도 들어오시고 제대로 된 어떤 장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룰의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까? 이제 룰은 정해졌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는 이게 세상에 없는 특별한 룰입니다. 우리 당이 그만큼 자신감이 강해서 모르지만 어느 당이든 초기 단계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12명 되고 많은 후보들이 있다 보니 그래 모르지만 첫 번째 8명을 이제 고르는 첫 번째 1차 컷업에서 전부 다 100% 국민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 생긴 일인데 그럼 뭐 당원 가입한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당비만 내고 이런 단계에서 몰라. 뒤에는 물론 본선 경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 반영해도 모르지만 초기 단계에서조차도 투표권 안 주느냐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20%가 30% 주기로 했습니다. 최가박당 박성준 최영준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7년 전 주호가 3살이 됐을 때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호가 또래보다 조금 느리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주호는 청각장애와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요. 올해 20살이 됐지만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좋아요와 싫어요 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주호.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아빠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엄마 혼자 생계를 책임지면서 주호를 돌보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거동이 힘들어진 엄마는 언제까지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가족인 주호와 엄마가 지금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내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을 전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까지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나 빗방울이 쭉 유지가 되겠고요. 내일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권은 내일 아침까지, 강원과 충북, 전북은 낮까지, 경북권은 내일 밤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요. 경남권은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울릉도, 독도 현재 호우주의보 발효 중인 지역인데 30에서 80mm로 가장 많겠고요. 다른 지역 강원 영동이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온 분포를 살펴보니까요.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아침에 제법 서늘하고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이 20도로 출발하겠고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내일 오늘보다 서울은 무려 7, 8도가량 기온이 올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순천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일부 남부지방은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 더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도 서울은 20.9도에 그친 데 반해 제주는 30.8도까지 오르면서 30도 언저리까지 기온이 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내일 좋음에서 보통으로 무난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0.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 따라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얼른 들어오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7시까지 함께 합니다. 1부가 궁금한 분들은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외교부는 정우영 외교부 장관과 왕 부장은 15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5개월 만이며 왕 부장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제통상대사로 임명했습니다. 경제통상대사는 정부의 경제통상 관련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자리로 임기는 1년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내일 오전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합니다. 김 전 부총리는 출마 선언 이후 충남을 방문해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추모 공간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10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 등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은 오늘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정기 채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오늘 13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10월 11월 중 필기시험인 직무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베 뒤를 이었던 스가 총리 1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차기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을 하자. 일본 유력 후보들이 지금 저마다 총재 나가겠다고 출마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과연 일본 차기 총리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향후 일본 관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독도 종합연구소장,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가 총리의 사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상당히 저도 놀랐고요. 네. 끝까지 좀 출마를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가르지를 않았고, 먼저 존재 선거를 하지 않고요. 네. 해상 중의원으로 해상하고, 국회 해산하고, 예, 그 다음에 존재 선거한다. 그렇게 네.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졌네요. 예, 여러 가지 밀려서 결국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판단 내린 것 같대요. 네. 네. 아, 그러면 스가의 시대가 끝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스가의 시대, 스가가 이렇게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아소하고 아베가 네. 파벌로서 150년 전에 국회의원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다시 존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는 기시다가 존재 선거 나가겠다. 네. 그 이야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아소하고 아베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스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지하겠다고 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약간 좀 그러한 생각을 거둔 것 같았어요. 네.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자신에게는 오히려 명예스러운 그러한 은퇴는 아니지만 네. 사임이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총리에서 사임해도 정치적 영향력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베처럼?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너무 스가는 지지율이 25%라든가 네. 그렇게 들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나가와 현에 선거구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요. 그러니까 10월 말쯤에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네. 그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인기가 없어서요? 예.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차기 총리는 누가 됩니까? 누가 유력합니까? 아직은 상당히 카오스 상태입니다. 네. 지금 4명 정도가 4명 혹은 3명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키시다, 네. 혹은 코노, 네. 혹은 이시바, 예. 혹은 타카이치, 예. 이 4명 중 한 사람인데요. 예. 가장 유력한 것은 첫 번째 나온 키시다, 예. 혹은 코노, 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대륙 환율은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카이치라는 여성 후보가 아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총리로 급부상한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지금 당장 총리가 돼도 된다라는 그러한 자민당의 국회의원들은 많이 없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베가 어떤 보증 수표 같이 좀 내세운 사람이지만 네. 그거는 이시바라는 사람이 부상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좀 끌어들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베 수군요. 예. 물론 아베가 이시바를 제일 견제하는군요. 예, 왜냐하면 이시바가 판 아베이기 때문에 판 아베. 이시바가 되면 정말 곤란하는 것은 아베하고 아소입니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명 정도 나오면 이게 1차 투표에서는 결정되지 않고요. 예. 2차로 가면 이거 결선 두 사람의 네. 결선 투표.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한 사람 정도 끌어들인 거죠. 2차로 갈 때는 가장 자신들이 국회의원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겠다. 그런데 이시바는
그런 국회의원표가 약하기 때문에 예. 2자에서는 당원표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네. 1자 때는 당원표하고 국회의원표가 50% 다 들어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해가지고 다카이치라는 사람을 끌어들였고요. 네. 막 결선 투표까지 가겠다라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베의 노름이군요. 최장수 총리로 재임해서 그런지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도 크네요. 예, 뭐 그렇다기보다 일본은 그 아시다시피 파벌 정치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 아베파 이름은 호소다파인데 거기에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파벌의 촌수라든가 특히 호소다파는 아베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아베가 하는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노다루는 정치인 2세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3세입니다. 아, 3세? 예, 3세가 됩니다. 아버지 네. 고노 요헤이 기억이 다 있으실 텐데요. 예, 그렇죠. 그리고는 기시다는요? 기시다도 2세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3세, 2세, 3세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본 정치인들은 2세, 3세가 이렇게 대물려서 정치를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래도 뭐 일단 국회의원 전체 30% 정도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도 많죠. 네. 근데 일본은 스가의 무능, 자민당의 무능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반감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왜 대안 세력을 찾지 않습니까? 왜 정권 교체하자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자, 예를 들면 이게 또 자민당의 파벌 정치의 하나의 불가사의한 부분인데요. 네. 자민당 안에 7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조그만 전당으로 보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아베 파벌에서 아소로 바뀌면 이게 정권이 교체됐다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또 아베에서 이시바로 바뀌었다. 네. 이거는 이시바하고 아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민당 안에서도 이것은 완전히 그 야단 쪽으로 넘어갔다는 식으로 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민당이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자민당으로서 장기 집권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단 쪽에는 그러한 재미있는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야당, 예를 들면 입헌민주당이라고 하면 지도자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입헌민주당 속에 예를 들면 3명, 4명 자민당처럼 그렇게 화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더 일본의 전체가 바뀔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사실 일본의 야당들이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2세, 후계자들을 키우지 않았어요. 일본 야당. 예, 아직도 지금 그 입헌민주당의 지도자가, 거기, 전에 민주당 정권 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중심을 잡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곳이다. 안 바뀌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정치를 어떻게 봅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정치 보면 약간 후진적이다. 왜 정권 교체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한국 정치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미국 정치를 역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라도 그렇고 그리고 상당히 뭐라고 할까 진영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서로 굉장히 열심히 싸운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정치하고 한국 정치는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의 좀 지식인들은, 정치는 한국이 훨씬 선진적이다. 일본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교수님? 예. 아무래도 차기 총리가 중요한데, 교수님께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될 확률이 높습니까? 지금은 일단 몇 사람이 있지만, 사실상 전식 지르마 선언을 한 사람은 기시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검토 중입니다. 근데 이시바는 안 하는
그게 뭐라 할까 안 할 수도 있어요. 환율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바는 코너하고 함께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제 그 표가 나눠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코너로 갈 거예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은 코너하고 기시다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코노와 기시다의 싸움. 예. 예. 그런데 코너가 나오는 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아베예요. 아베. 예. 왜냐하면 아베하고 아소가 코너가 나오면 세대 교체가 돼버려 가지고 이게 자신들이 과거의 사람이 된다. 사실상 정권 교체네요. 코너가 되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코너가 되면 좋겠다. 근데 키시다가 되면 키시다는 그 다 아소하고 아베의 생각 그대로 움직이는 예스만이거든요. 그러면 스가의 그냥 2단계. 스가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예. 한일 관계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겁니다. 키시다가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너가 되면 어느 정도의 한일 관계의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고노다마.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뭐 다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 고노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 고노 다로이고요. 고노 다로이고 이 행정개혁상인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 사실이요. 아소파에 속하니까 극우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저번에 간제 지원 문제로 남 그 주일 대사에 대해서 갑질을 한 그런 기억이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노 다로가. 네. 그러니까 코노는 극우파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볼 때. 아이고, 그거 아베 피했는데 또 극우 총리입니까? 그런데 극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본 극우가 주장하는 그 두 가지는 원전으로 계속 세워야 된다. 네. 그러나 코노는 분명한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극우의 주장의 특징 중 하나는 요성 초랑 일왕이면 절대 안 된다. 네. 일왕은 남성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그 일본 극우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러나 코노는 여성 일왕을 허용합니다. 좀 열려 있네요. 예. 그것만 봐도요. 그들은 코너 절대 안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한일 관계 조금 열려 있는 자세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요. 지금까지는 그 일단 아베 스가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 자율성이 좀 제한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 한국에 계시는 코노 타로를 잘 아는 국회의원분들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국회의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네. 코노 타로가 우리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 이야기가 잘 통하고 이손적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중도파라기보다 이성파, 이성적인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념이 뭐 극우다, 뭐 중도다, 뭐 좌파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성적이고 좀 실용적이다. 실용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노 총리가 만약에 또 당선이 된다면 교착 상태인 한일 관계에는 조금 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죠, 우리로서는. 네. 스가 때로 기대했습니다. 네.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이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일본이. 달라지지 않겠네. 결정하면 이게 그 카기 결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일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본은 그렇습니까? 네. 6118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물의 그 밥이네요. 이렇게는. 예, 맞습니다. 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한국의 원로 철학자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일본 산케이 신문하고 인터뷰했어요. 근데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 혹시 이 인터뷰 보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의 대본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산케이 신문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 3개 정도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분에 대해서. 네. 근데 쭉 읽어봤더니 이분이 그 김현석 교수가 진짜 이런 이야기 했나? 네. 약간 좀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상케신문은 막 극우적을 대변하는 일본의 그렇죠. 막 자민당 기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자민당 우파 쪽의 기관지.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이러한 부분은 저에게 물어보시지 않고 네. 마시고 김현석이라고 하죠. 네. 김현석 교수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오히려 확실한 답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현석 교수님에 대해서는요. 100세 넘었다라는 그거만 좀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교수가 일본 산케이신문하고 인터뷰하면 좀 이용당할 좀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라 할까. 어떻게 인터뷰를 하셨는지 네. 이러한 부분도요.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네. 저 같으면 산케신문하고는 절대 인터뷰하지 않겠어요. 네, 저도 산케이신문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언론 탄압당하는 기자로 인터뷰를 하자고 하고 세미나도 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산케는 아니었지만 다른 그 우파 쪽의 잡지라든가 그런 데서 인터뷰가 와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엄청나게 편집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히 일본의 우파 쪽에서 뭔가 인터뷰 요청 올 때 무조건 고절입니다. 네. 예. 편집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보는 시각대로 기사를 쓸 가능성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조금 나아져야 될 텐데 한국을 보는 일본 젊은이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뭐 젊은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한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한국이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지금 계속 세계적으로도 추락하는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한국 문화 특히 영화라든가 뭐 기생충이라든가 미나리라든가 또 폰지노 감독이 이번에 이탈리아 쪽에 그 영화제 심사위원이 되셨잖아요. 예. 이런 곳을 보면 문화적인 선진국은 오히려 한국이라고 느끼는 일본의 특히 한류를 잘 보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젊은이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일본은 오히려 극우적으로 손해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런 거 있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역사적으로 한국을 계속 그 거짓말로 매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베 쪽의 생각을 그대로 주장하는 일본 젊은이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젊은이 중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은 없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관심이 많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일본의 여러 뉴스를 보면 다시 진보 정권이 탄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이런 있어요? 것이 현재까지는 많았어요. 일본에서도? 예. 현재까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산케신문마저도 다음도 진보 정권이 들어서를 산케신문이니까 우려가 있다. 그런 식으로 우려가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야당 쪽에는 적합한 후보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로서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쪽에서는 진보적 진영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낙연 후보가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이 좀 현재까지는 많았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산케신문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까? 산케신문도
그러니까 말은 조금씩 바꿔가면서 네. 의료를 한대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청탁 의혹의 키맨으로 떠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웅원이죠. 네, 오늘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언론과 하면서 네. 사실 좀 말이 여러 차례 바뀌어가지고 어떤 입장인지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말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네, 더불어서 키맨으로 꼽히는 사람이 손준성 검사입니다. 그렇죠. 진실을 밝혀야 될 손준성 검사가 있죠. 네, 원래 관련된 의혹 기사가 나오자마자 초창기는 연차 휴가를 쓰고 잠적 아닌 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9월 3일, 6일 이렇게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6일에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거의 뭐 좀 수긍하는,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손 검사는 관련된 의혹 제기로서 위법행위, 그러니까 명예훼손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여권에서는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부터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건 당시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이렇게 불리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짙은 편입니다. 원래 수사정보정책관실은요,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고 모든 범죄정보, 그리고 범죄정보가 아니라 정치정보, 사회정보를 다 이렇게 검찰에서 모읍니다. 대검에서. 그래서 크게 문제가 돼서 이름이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었어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이런 검찰이 범죄 정보와 상관이 없는 수사 정보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름이 바뀐 건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역할들과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소위 범정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기자들도요. 기자들도 열심히 좀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범정에서 검사가 연락 옵니다. 와가지고 나 어떤 기사 잘 봤는데 어떤 일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정보원과 이게 기자와의 관계를 넓혀갑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 좀 물어보면은 알아다 주고, 검사 정보 알아주고, 저는 또 다른 정보를 바꾸기도 하고, 정보시장은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인데, 이 범정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검사, 여기에 수사관들을 소위 선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부를 때 프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김프로, 2프로 얘기 나오는데, 이분들이 막강한 힘을 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죄 정보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의미 있게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런 정보들이 단순히 범죄 정보에만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정부 부처, 국회, 기업, 그러니까 과거에 국정원이 했던 국내 정보 사찰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들이 검찰에도 흘러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마누엘님이 일종의 검찰의 민정수석이군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경찰 정보가 있고 국정원 정보가 있고 검찰 정보가 있는데, 검찰 정보가 그 검사들 그 수사 내용과 함께 이렇게 가공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고급 정보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검의 범죄 정보를 청와대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없앴죠. 네, 그러니까 범죄 정보라고 한다면 대형 수사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재벌 관련된 수사, 네. 정치인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그 선을 제대로 긋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사찰 논란까지 있었고요. 이 범정,
이 내용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그 자리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범죄정보 2 담당관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에는 사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이 검찰이 정치적인 사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 검찰이 정치 정보를 많이 모았어요. 저기 국회 앞에서, 국회 안에서도 이 범정 수사관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때는 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정황 이 이야기하면 생각나시는 사건 없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 네.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라는 이유로 차규근 본부장이 기소까지 되어서 검찰이 기소해서 지금 유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는 뭐 또 검사가 바깥에 날렸는데 그걸 공익제보라고 하는데 조금 웃겼어요. 네, 이제 그것과 비교해 보면 과거에 검찰이 했던 이런 정황들 그리고 그런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도 기소해야 될 정도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때는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범정실이 문제가 많아서 이름을 바꿨는데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이제 이원 아이템 준비하면서 기사를 좀 여러 개 찾아봤는데요. 지난해 8월달 주간조선이 이런 기사 냈습니다. 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축소한다 이런 상황을 전하면서요. 이번에도 타깃된 수사정보정책관 윤석열 눈기 가리기 이 물음표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기사였는데요. 네. 그때도 이 자리에 손준성 검사가 있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이 자리에 간 건 언제예요? 네, 그러니까 2020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도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이었습니다. 한 자리 강등이 된 거긴 한데요. 차장검사급에서 부장검사급으로 검찰은 차장검사가 더 높은 자리입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쪽 인사들은 윤석열 검찰의 측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작년에 판사 사찰 문건도 이곳이 의혹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가 심지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 판사 사찰 문건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 대검의 입장은 공소유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다. 예. 사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 손준성 검사가 이 책임자였네요? 책임자까지는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맞습니다. 담당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검 공판부가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됐고요. 지금 만약에 수사 정보를 야당에 유출했다. 그리고 고발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처벌하겠다고 하고 어디로 이렇게 고발을 해라 이렇게 내용을 다 써줬어요. 고발장을 써줬다고 그러면 이거 자체로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범정이 아직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군요.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현재 미국의 연방거래위원장은 1989년생 여성인데요. 이분 가장 뜨거운 뉴스의 인물입니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리나 칸이죠. 리나 칸? 네, 그렇습니다. 역대 최연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영국에서 파키스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네. 11살에 미국으로 또 간 이민자이기도 합니다. 예일대 로스쿨을 다니던 2017년 당시에 28살이었는데요. 그때 쓴 논문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습니다.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빅테크 아마존의 독점적 지위를 깨고 규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제공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류 경제학의 논리를 깼다라는 점에서 당시에는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과거만 하더라도 독점을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규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통적인 시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리나 칸은 아마존 덕분에 물건값이 싸졌다고 하더라도 독점 규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존 킬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리나 칸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연방거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그런 자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딱 임명하자마자 그 환호가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죠. 네, 초당적인 찬성표를 상원에서 받아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빅테크 규제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를 규제한다. 이 사실을 좋아하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을 얻어서 이 자리에 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으로 대표되는 구글인데요. 이곳에 대한 독점 규제가 일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크고요. 예. 그리고 또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여러 가지 규제 패키지가 나오고 있고 그곳의 핵심은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독점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립니다. 불평등. 이 독과점 기업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한국 재벌이 만약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방합니다. 안티 트러스트 디비전 이렇게 해가지고 반독점 이쪽으로 가면은 힘이 엄청 세지고요. 거기가 다 이 실세들, 승진하는 사람들 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저도 정보 얻고 취재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만나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리나 칸 등장. 미국의 반독점 법안의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이런 독점 규제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처럼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처지거든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인 거대 플랫폼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의 합이 한국 GDP의 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거대 반독점 기업으로 지목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은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미국 GDP의 28%가량이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당장 미국처럼 심각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긴 한데요. 아니야, 다른 측면에서는 또 심각한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시작된 논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에 카카오 택시 스마트워치 수수료를 5,000원까지 받으려고 하다가 강한 반발로 인상폭을 낮췄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 아마 요새 많이 하실 텐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 달에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네이버를 올려주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다음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99% 정도 될 거요. 네, 요새 유튜브도 많이 보기 때문에 99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요, 뉴스 포털은 점유하는 데가 네이버 다음 말고 다른 거 써보셨어요? 안 썼잖아요. 시사인 앱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네, 시사인 앱 사용해 주십시오. 그 뉴스도 네이버 다음을 통해서 보고 여러 면에서 네이버 다음에 영향력이 이렇게 커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의 독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 부분 크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좀 규제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리나칸의 등장이 결과적으로 독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플랫폼 산업도 독점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한국에 던지는 고민도 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뉴스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확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99%라고 얘기했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나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독자분들께서 그 언론사 앱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나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봅니다. 그래서 포털이 가장 큰 언론사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은 목동나들목 1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종암분기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제2정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광지원터널 2차로에서도 소형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로 천지남교부터 3km 구간 사고 여파 받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과 시흥요금소부터 송내까지 정체인데 이 사이에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구리 쪽은 성남요금소 부근과 송파 부근에서 서하남까지 정체고요. 다시 하남 분기점부터 토평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휴게소 부근에서 남사, 기흥 동탄부터 수원까지 밀리고요. 판교 분기점에서 교통량 늘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홍준표 캠프 대변인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MZ세대에서 홍준표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 무야홍이다, 이런 말이 유행이라는데 진짜 유행입니까? 그게 뭐 어느 정도 그게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그렇다고 모든 청년들이 좋아한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이게 좀 밈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다, 이렇게. 예, 네. 이게 그 무야호 유행어를 따서 만든 건데 네. 뭐 이외로도 컴백홍, 뭐 어대홍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뭐라고요? 컴백홍. 네, 뭐 어차피 대통령 홍준표 뭐 이런 얘기. 컴백홍 재밌네요. 네, 청년 커뮤니티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뭐 어이없다는 반응, 그리고 뭐 비판도 있는데요. 네. 뭐 이젠 그냥 웃기다. 근데 또 이런 게 은근히 사람 뇌리에 꽂힌다. 뭐 똑똑하고 노련한 것 같다. 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옛날에는 홍감탱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홍감탱은 들어봤는데 무야홍은 처음 듣는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긴 했다. 역시 감성으로 건드려줘야 되는 것 같다. 뭐 반면 또 거품이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네. 또 이걸 뉴스에서 보고는 대체 누가 여기에 옹호하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응원하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뭐 결국에는 어차피 홍준표 그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홍캔두잇, 뭐 홍준표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이외로도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많이 아직까지는 나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보수 커뮤니티는 홍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무야홍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특히 뭐 주식에서 이익 봤다고 이걸 감탄사로 뭐 완전 무야홍,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예. 뭐 무야홍이 떠서 좋지만 또 홍준표 예비후보 특유의 말실수를 할까봐 걱정도 된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몇몇 좀 발언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과격한 언사가 홍준표 의원을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걸 또 시원해하는 사람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게 호불호가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야홍이 귀여워 보인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홍준표가 귀여워 보인다. 아무튼 젊은 세대에 홍준표라는 이름이 다시 무야홍이라, 홍감탱에서 무야홍이라 이미지 변신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은 어떻게 좀 반응하고 있어요? 일단 이것도 여론이 거의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네? 과거 나경원 전 의원 남편 이야기도 같이 언급이 되면서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어디서 이런 못된 걸 배워왔냐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예? 과거 안기부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때 했던 걸 지금 검찰이 하는 것 같다. 뭐 이 나라 선거는 갈수록 당파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거대한 괴물이 돼버린 검찰은 개혁이 필요하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나경원 남편 고발 기소청탁 얘기 나왔었는데 나경원 남편은 고발만 하면 판사인 자기가 손봐주겠다고 하고, 검찰총장은 고발만 하면 자기가 처리한다고 하고, 요 댓글이 저는 인상이 깊더라고요. 근데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 아직까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민주당 언론중재법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 5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아직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냐. 뭐 댓글 부대들이 엄청나다. 뭐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과거 그 이명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런 보도들을 보면 보수의 내부 싸움이 어떻게 보면 파장이 큰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네. 드라마틱한 전개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과거에 저런 식으로 누명을 쓰고 죽어간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지 또 거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있었고요. 표창장으로 나라가 난리 났었는데 조용하다. 뭐 이외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가져와서 비판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건 뭐 대선 때마다 나오는 정치 공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오세훈 생태탕 사례를 들면서 그렇게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했지만 막상 지금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것도 조용해질 거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예. 뭐 이해로도 그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를 두고 지역 비하를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TV조선 출신인데 이 얘기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최순실 고영태 그 보도를 할 때도 이진동 기자 입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도 대형 특종이 이진동 기자의 입에서 터진 걸 보면 좀 놀랍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이트는요? 결국에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선 쉴드를 제대로 못 치는 것 같다. 한마디로 친윤 중진 의원들도 전부 다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줄줄이 망신만 당하는 것 같고 윤석열 캠프라서 대응을 못하는 것 같다. 이건 능력 부족이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1위 후보 뒤에서 나설 줄만 알지 정작 중요할 땐 도움도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에서 못 도와준다 이거이죠? 네, 뭐 제대로 해명도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DP가 큰 화제라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화제입니다. 네, 젊은 여성층도 굉장히 좀 환호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아무래도 많이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예. 반응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네. 특히 뭐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물론이고 네. 또 그러한 남자친구를 둔 네. 그런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원래 군대 얘기는 여성들한테는 뭐 군대 얘기, 축구 얘기는 제일 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또 배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네. 저도 이걸 한번 봤는데 한번 보게 되면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몰입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뜨거운 반응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군 그 부조리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방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비판. 한마디로 부조리가 터지면 여전히 봐주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 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불편하기만 하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걸 보면 이런 문제들 빨리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청년 커뮤니티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뭐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해서 몰입해서 봤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잘 만들어진 드라마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수통에 1953, 그러니까 1953년 써 있던 것도 공감된다. 과연 여기에 물을 마셔도 되나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도 있었고 이외로도 그 여러모로 그 피해를 받았던 입장에서 본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많은 커뮤니티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주변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사례로 가져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몰아서 다 봤는데 주변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 이런 반응도 있었고 심리적 폭력이 좀 심한 드라마 같다. 성별을 떠나서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는 어떻게 봤습니까? 뭐 요즘 미필들이 DP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좀 귀엽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군대 가기 무섭다고 요즘 DP 사례를 들면서 되게 좀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군대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DP에 나온 건 천국이다. 그러면서 본인의 군 생활이 한마디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요? 주로 경험담,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왜 가해자는 아무도 없고 전부 다 피해자냐 이런 반응이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조성빈님께서 제대한 지 20년이 넘어서 진짜 잊고 살고 있었는데 드라마를 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터졌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겪었던 일이라 보기가 힘들어 시청을 접었습니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는 분들 많습니다. 네. 예. 아무튼 DP가 던진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대 문화 그리고 폭행이 대물림되는 이런 문화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네. 누구도 이렇게 때릴 자격, 폭력을 행사할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네. 군대 선임이 뭐라고? 맞습니다. 네.
아무튼 고통스럽지만 참고 보고 그리고 조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됐는데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좀 비판적인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요. 비판적이에요? 예, 왜냐면 여기 해당 못 됐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아, 그래요? 결국에는 그런 다 여러 가지 비판 요소나 시간을 따져봤을 땐 전 국민한테 주는 게 맞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청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예, 대부분 좀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는요? 거기서는 이제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람 희소식 있다라며 김부겸 총리가 고소득자들에겐 25만 원 대신 자부심을 드린다. 이 발언을 두고 계속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또 장난치고 놀죠. 예, 그래서 자부심을 반납하면 25만 원 주냐 이 정도로 이제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예. 그러면서 또 인터넷에는 전부 다 12%에 들어가는 척하는 게 웃기다 이런 지적들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청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도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뭐 하면서 즐거운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경운기 끌고 갯벌 나올에서 갔다가 유튜브 스타 된 사람들.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충남 서산 오지리 어민들이 이게 바깥에 바다에 갈 때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영상으로 찍고 싶다고 해서 오지리 이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경운기 끌고 나왔어요. 평소 하던 작업대로. 그런데 이 영상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머드맥스라고 경운기를 타고 쫙 가는데 너무 멋있어.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우와, 저 동네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해미읍성도 있고요, 간호람도 있고, 유기방 가옥도 있고, 오지리 갯벌도 있고, 서산의 주요 관광지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나왔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장님께서 오지리는 욕심내지 않고 바다가 주는 만큼 받으며 갈등 없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 이장님 이 말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오지리 가고 싶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장님 더 힘내주세요. 불티나게 팔린 마약 국수의 비법은 진짜 마약.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나왔게요? 어느 동네 이야기일게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장수성에서 한 국수 가게가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요. 매출이 계속 줄어드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연히 양귀비를 손에 넣게 됐고, 국수 양념장에다가 넣어가지고 마약 국수라고 넣어가지고 팔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매출이 33% 이상 넣었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마약을 넣었습니다. 마약 국수에. 이분은 공안에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그랬어요. 그래도 마약 국수에 진짜 마약을 넣으면 안 되죠. 정말 황당한 일이 중국에서는 참 자주도 일어납니다. 아프간 여대생 눈 빼고 다 가려야 탈레반 니캅 착용 명령.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간의 여대생 복장, 수업 방식 등을 규제하는 교육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아바야라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가리는데, 얼굴 전체를 가리는데 눈만 이렇게 보이는 니캅을 쓰도록 명령했고요. 남녀는 한 자리에서 수업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여성 교원에게만 수업을 받도록 하고, 여성 교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노인 남성만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학생들은 수업 후에 남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 교실에서 머물러야 돼요. 같이 출입구를 이용할 수도 없고, 성별에 따라서 다른 출입구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탈레반은 뭐라고 하냐면, 여성이 학교에 가도록 허용한 점 매우 긍정적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혹한 상황에서 탈레반이 총을 들고
총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아프간 여성들은 여성 인권을 위해서 시위에 나섭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프간 여성들에게 응원과 지지 그리고 존경을 보냅니다. 아프리카에서 고아된 코끼리 DNA 검사로 4년 만에 어미 찾아.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나니아라는 코끼리가 있었는데 2017년에 부르키나파소의 보로모라는 데에서 생후 2-3개월 만에 이렇게 혼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헌신적으로 데려다 키웠습니다. 지금 4살이 됐는데 4살이 돼가지고 이제 건강해졌는데 최근에 보로모 인근에서 코끼리 대변을 수거해가지고 DNA 검사를 해봤더니 나니아의 엄마를 찾은 거예요. 야생에 있는 엄마를 찾았어. 4년 동안이나 사람들 손에 컸는데 이 나니아가 야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도 엄마한테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니아가 산책하고 그러면서 야생으로 들어갈 훈련을 했는데 준비를 마쳤습니다. 야생 코끼리들이 장마철이어서 지금 다른 동네로 떠났는데 10월경이 되면 나니아 가족이 온답니다. 이 동네에. 그때 이렇게 산책하는 것처럼 좀 끼어서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이 나니아처럼 수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어미와 재회한 그런 야생의 경험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도 없대요. 부디 나니아가 엄마랑 잘 살아야 될 텐데 또 하나의 나니아 연대기를 써야 될 텐데 아무튼 나니아가 엄마랑 잘 지냈으면 합니다. 탈영은 안 됩니다. 탈영은 나니아 DP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무리였습니다. 영화 인어공주의 OST 중에 To Mother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도산 안창호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